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함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함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폭언 일삼는 직장 상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협력사가 10년간 판매 금지 조항을 어겼습니다. 인테리어를 맡긴 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예요. 무면허의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 선고가 나올까요? 라고까지 질문 주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살펴볼 법령은 바로 공무원 수당 규정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은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 곳이 답했을 정도로 이젠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라는 말 옛말이 된 지 오래인데요. 올해 구급 공무원 응시율마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정부가 2025년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개정안은 보수 인상이랑 육아 지원 강화를 통해서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정도 이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서 구급 초임 봉급이 6.6%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 구임 초임 봉급은 최초로 200만 원을 넘게 되는데요. 수당을 포함해서 월 평균 보수는 269만 원, 예. 기본 연봉 기준으로는 3,222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7% 인상된 수치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근 수당 지급률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1에서 2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은 기본 0%에서 월 봉급액의 10%를 3년에서 4년차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존 15%에서 월급 봉급액의 2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던 무급 휴직 요건인 재직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재사용 요건도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은 현행 150만 원인데요. 이것을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은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의 육아휴직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이거나 한부모 및 또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한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2만 원 인상되었고 둘째나 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각각 1만 원씩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구급 초임 연봉이 그러니까 봉급이 200만 원을 겨우 넘는 현실 속에서 육아를 좀 병행을 하다 보면 전연차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좀 괴로운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개정된 이 시행령들이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좀 추가적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국가보직 공무원 외에도 지방공무원 보수도 똑같이 3% 정도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9급 1호번 기준으로 6.6%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예, 예. 지방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9,860원에서 2025년 1만 579원으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근무 연수 4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정근수당 지급 기준 또한 기존 0.15%에서 1.2%로 상향 조정되고 공직 초년생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출 제한 규정 또한 지금 완화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전출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로의 예. 전출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아, 예. 자녀 육아를 위한 이제 전출 요건도 완화되게 되는데요.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뭐 타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번에 뭐 성관이 사건 때문에 좀 문제도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유롭게 좀 뭐 이사나 혹은 뭐 이직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직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MZ 세대 공무원들의 줄이은 퇴사 이유 중 하나가 악성 민원이라고 할 정도로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과거보다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좀 고려한 조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변호사님? 일단 상시적으로 민원에 노출되어 있는 소위 네.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예, 예. 수당이 이제 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신설금에 따르면 월 3만 원 정도 지급이 더 추가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 수당은 월 6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7만 원으로 인상되게 되고요. 자치단체 집행기관 간의 상호 파견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등에게 직급 보조비 가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난 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 또 이제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좀 이 같은 움직임에도 현장에서는 좀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지금 비판처럼 낮다고 좀 보시나요? 제가 판단했을 땐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기존에 너무 부족했던 예. 임금이나 수당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효과는 있겠고 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을 예. 자리에 유지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 임금과의 격차랑 또 업무 예. 강도 또 승진 적체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일부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보수 인상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이미 퍼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보도 실질적으로 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거부터 민간과의 임금 격차 관련된 부분은 과거 세대에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20, 30년 맞습니다. 전에도 뭐 민간 기업보다는 당연히 공무원이 임금이 상당히 많이 낮은 형태였는데 사실 과거랑 지금 현재 MZ 세대들과의 좀 차이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명예 혹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존중해줬었던 공무원에 대한 이제 존중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뭐 공무원 연금 제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통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세대랑 비교를 예.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예. 공무원 연금 규정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런 부분에서 불리한 조항들을 적용받는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예.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실 과거에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도 뭐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부분들에 뭐 물론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사시는 분들 꽤 많이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MZ세대 공무원들이 과연 이게 내가 30년 동안 근무를 해서 명예도 없고 보수도 낮고 연금도 낮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탈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효과가 계속 있을지는 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지 그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보수 외에도 예, 현재 이제 승진 적체를 예. 해소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원체 고강도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예. 직무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서 실질적인 동기부여 제도가 결국 병행되지 않으면은 실효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법적인 측면에서는 공직 내부 고충 처리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보완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승진 적체 해소나 이렇게 승진을 또 빨리 시켜주니까 뭐 경찰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공무원들 봤을 때 옛날에 이제 뭐 주사보 이런 것도 다 없애고 요즘 네.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중간 위에 지휘관계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급을 더 만든다거나 뭐 한다는데 결국은 조삼모사인 것처럼 또 보이는 그렇게 부분이 보입니다. 있고 이 고충 처리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실은 좀 민원이 사실 좀 과거보다 좀 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공무원들에 대한 아까 말했던 명예나 사실 존중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좀 많이 낮아진 떨어진 부분들이 좀 편이죠, 그런 아무래도.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어떤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국민들에게 사실 교권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데 교권도 추락을 시킨 것이 또 사실은 국가적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추락하고 나니까 또 많은 사고들이 터지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뭔가 계속 양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회나 국가에 꼭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예, 예. 이게 밸런스 있는 좀 방법으로 좀 개선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일반 중소회사 예. 승강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네, 개인적인 좀 올린 카톡이 확인이 좀 돼가지고 예, 예. 이걸 무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같이 그 가해자, 피해자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커피 한 잔 담배로 피우는 데 있어 예. 날짜도 오래되지 않고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 예. 네, 중간중간에 평소에 본인이랑 맞지 않거나 좀 친한 사람 또는 본인 의견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꼭 제 앞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쌍욕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낸 카톡인데 저랑 의견이 맞지 않는 회사 직원과 좀 다툼이 있으신 건가요? 그 카톡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카톡은 따로 있고 그 예. 이전부터 예. 저한테 계속 해왔던 그 이행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어떤 점이 좀 그것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일단 그 교대 근무로 이 사람이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예. 본인 흥분 및 뭐 고함이라든지 화부터 내는
하는 게 평상시였고, 네. 허가 가라앉으면은 그때 가서 제가 뭐 이러한 질환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함부로 말한 것 같다 예. 풀어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계속 말을 듣기 싫고 예. 거부하다 보니까 예. 페이스북이 뭐 침묵을 좀 지켜왔다 하죠. 예. 예. 그래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좀 지켜왔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자, 그 사람은 파악 경과 강약 약강이라 해가지고 예. 강자 앞에서는 본인보다 덩치가 있거나 예, 예. 일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일적으로 좀 잘한 사람, 본인보다 높은 사람은 예.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면서 친한 척 예, 예. 본인이 좀 불리하면 저주는 척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 약자 앞에서는 특히나 뭐 저한테 뭐 욕설 및 고함, 뭐 훈계, 가르침, 그거를 떠나가지고 좀 가스라이팅을 좀 많이 네. 받았습니다. 네. 네, 평소에 그 전에는 저한테 잘 웃으면서 농담도 많이 하고 웃으면서 고충상도 잘 제 이야기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믿었고 이해하고 가려 했는데 이 사람이 두 얼굴이 정상까지는 아니고 네.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날 좀 좋지 않으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누군가 얼굴이 붉게 변하면서 쌍욕 및 고함을 막 칩니다. 네. 예. 충분하게 3년 동안 저도 캐치를 했고 많은 노력과 정성도 다했고 퇴근 후에 그 사람과 모여가지고 소수도 모여가서 술자리를 몇 번 같이 하고 이 회사도 계속 다녀야겠고 나는 내 생계가 있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육체적 노동, 감정 노동까지 이어지는 게 그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어떤 일로 문제가 됐는데 네가 맞춰야지 내가 너한테 맞추냐 이런 꼰대식으로 발음 고함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럴 때는 항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복하면서 빌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아랫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말 조심하고 휴식 및 식사 시간 때만 되면은 이 사람 눈치를 봤어야 했어요. 네네. 항상 쉬는 게 고통이었어요. 네. 상담원님 이 사람 입에서 네. 내가 무슨 말 하면은 어떤 네네. 말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네네. 느낀 거예요, 저는요. 네, 상담자님께서 지금 상담해 주시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직장 네. 상사가 계신데 그 직장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좀 하고 계신 상황으로 좀 보여요. 그게 예. 맞으실까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 사건 경위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상담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듣기는 어렵고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정석환 변호사님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정석환 변호사님하고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인사 좀 주시죠. 안녕하세요. 정석환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노동 사건 중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뒤에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질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직장 상사분이신 거잖아요, 가해자가. 이분이 원래는 부조장인데 부조장. 예. 그러면은 부장분이 연차를 내시고 이분이 이제 조장 위임으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조장 대행으로 예, 계신다는 조장 거예요. 대행하고 계신 네네.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상사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 혹시 이분의 행동 같은 것들을 회사에다가 알리신 적이 있나요? 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일단 회사 이사하고 통화를 했고 예,
이사가 일단 거기 해당 공장장 소환해서 예. 소환이라기보다 출두해가지고 예. 사건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건 조사가 공장장은 잘 모르고 있는 그 상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사한테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아,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그 사건 정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긴 있는데 이 사건 당일날에 어땠냐면요. 제가 이 교대 근무라 보니까 예. 그 생산직인데 자재를 타오려고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조정자리에 있는 부주장이라는 사람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너 저번에 네가 나한테 카톡 보낸 내용 한 번씩 보고 있긴 하냐 하면서 저한테 인상을 쓰면서 비꼬는 말투와 쌍욕을 감정을 드러내더라고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카톡 내용을 빌미로 삼아서 뭐 욕설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서 저한테 너가 쓴 글만 보면은 너만 보면 터렌치노는 생겨. 이 말을 2차례 반복했습니다. 2차례나 반복하고. 예. 그래서 혹시 제가 그 예. 상태에서 형님 지난번에 통화를 정리되고 다 마무리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형님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고 이렇게 말을 하였고 빌었습니다, 저는요. 네. 그리고 주위에 그 보는 사람도 있고 언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 언성을 좀 중재시키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저는 이해시키려고 다시 한번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했는데 저한테 이 X야 너 같은 내가 맘만 먹으면 한 달 안에 그만두게 만들 수도 있어.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만두게 만들겠다라고 협박까지 예.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저도 생기가 있으니까요. 예. 형님 저한테 정말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빌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근데 계속 쌍욕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다시 한번 그만 만들어줄게. 너 내가 어떻게 한 거 봐봐. 이러더라고요. 이런 발언 같은 건 이제 욕설 및 이제 협박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질문을 그걸 녹취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일단은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혹시 이러한 사건 이후에 뭐 진료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심리 상담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다른 곳에 신고를 하신 내용이 있나요? 진료 받은 적 있습니다. 진료 받으신 내용이 있어요? 정신과 진료인가요, 혹시? 예, 정신과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진료 기록 내용에는 이게 왜 지금 오셔갖고 상담을 하게 됐는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상태에서 예. 그 사람이 쌍욕을 계속하면서 다시 한번 그만 들어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봐봐. 이런 식으로 협박을 가해갖고 그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진행하고 있던 라인으로 가가지고 윽박 지르는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그 시간에 해야 될 업무가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뭐 30분 이후로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냐 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도 아침부터 기분 그렇게 욕 먹으니까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또 그걸 또 언쟁을 또 하려고 다시 오더니 또 쌍욕을 하면서 제 인성을 갖고 또 지적하더라고요. 예, 선생님 일단은 그래서 제 표정을 보고 선생님 제가 쭉 들으니까 내용이 결국엔 네. 그분이 선생님을 상담자분께서
어떤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빌미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고 고함을 치고 윽박지르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은 내용만 아니, 저 추가로 하고더라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상담자님,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상담자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말씀드리는 게 더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고 싶으신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지금 어쨌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될 것인지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 갖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이거 한 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정말요. 네, 그 말씀하시죠. 사람이 네, 제 라인 오면서 예. 네가 칠래, 내가 먼저 칠까? 네, 내가 먼저 쳐? 네. 이 언급하면서 폭언을 행사한 행위로 저한테 있습니다. 네네. 저희한테 보내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혹시 궁금하신 점을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 상태 일을 못하겠다고 보고하고 네. 잘랍니다. 퇴근했습니다. 상담자님, 이걸로 제가 상담자님. 너무 못해가지고 정말 아쉬운데 여기다가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사장님 저희가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상담자님 그 혹시 궁금하신 점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나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예, 그러니까 궁금하신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회사에서 안 하려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네네. 일단은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뭐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갖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려면은 어떠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지 나중에 상담을 받으실 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알고 이제 있습니다. 저도 상담 받아봤습니다. 상담 받아보셨어요? 그럼 혹시 궁금하신 점 회사에서 말씀해 조심해 주시겠어요? 중이고 제 가해자가 어떻게 네.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짓말 칠까봐 네. 상담자님 저희 실수할까봐 상담자님? 그게 좀 걱정되는 네네.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담자님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서 상담자님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가해자가 거짓말할까봐 걱정돼서 연락 주신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회사가 무마하고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 걱정돼서 연락 주신 거 하나. 그 다음에 가해자가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다. 가해자가 혹시 거짓말을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나의 진실을 밝히고 내가 부적당하게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알릴 수 있을까?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변호사님. 부분에 두 가지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다 증거에 관련된 예, 예. 문제잖아요. 예. 결국엔 예. 이제 가해자의 거짓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당시에 뭐 이런 폭언이나 폭행에 관련된 행위, 욕설 같은 행위를 들었던 다른 동료들의 진술서나 아니면 그분을 찾아가서 그거를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건 회사에서 조사하는 거 외적으로도 선생님이 직접 가서 그 동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녹취를 만드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를 하시는 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근무 중에 이 사람의 행위로 인해 갖고 어떤 근무 시간대가 밀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근무 일지에다가 사실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위서를 작성을 해두셨었다면은 그 내용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위협적인 행동 자체가 혹시 공장 내에서 CCTV에 찍혀 있다면은 현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하니 이 CCTV를 반드시 확보를 해달라. 정확한 시간을 이제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갖고 해당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고 이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증거 자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이러한 증거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서는 징계라든지 이런 걸 내리지 않고 무마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 회사만
처벌 대상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처벌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징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라고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네.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회사가 이제 또 선생님한테 별도의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 가해자 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것 외적으로 선생님께서 별도로 뭐 민사나 형사 같은 거를 거실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상담자님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딱 한 가지 더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네. 저도 저 이거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전 예, 예. 5시간 예, 예. 전부터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아, 예, 예, 예. 말하고 보니까 아, 저도 그러니까요. 많이 흥분했습니다. 아, 예, 저희가 그 네. 너무 억울하신 부분들을 너무 잘 아니까 너무 그 부분을 억울해가지고요. 듣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도움되실 수 있는 상담 내용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조금 끊었습니다. 근데 우선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 저희 얘기들이 이제 정성관 변호사님이랑 저희 얘기가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저희 유튜브 방송 다시 돌려보실 수 있거든요. 재방송으로 시청하셔서 내용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지금 상담자님한테 좀 도움되실 만한 내용을 전화 끊고 정성관 변호사님이랑 조금 얘기 나눌 테니까요. 그 부분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변호사님, 이 너무 억울해서 이제 본인이 당한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상담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좀 전문적인 상담을 사실 아까는 받으셨다고는 하는데 가까운 뭐 변호사님들한테 가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네. 전문적으로 하시는 예, 분들을 예.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을 이게 것 지금 같습니다. 증거가 사실 없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해주시고, 예, 아까 그렇죠. 뭐 내가 칠까 뭐 아니면 아까 뭐 욕설한 거 이런 것도 뭔가 녹음 파일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으면은 사실 목격자 진술이나 이제 뭐 나의 뭐 자백 진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잘 안 믿어주니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 맞습니다. 해주셨고 가장 핵심적인 게 CCTV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위협적인 행동을 몸으로 했다면 CCTV가 되게 중요한 증거일 것 같은데 이게 회사에서 지금 무마하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보 안 해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에다가 고소를 하거나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면 요 부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요거 안 되면 법원에다가 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방법도 예, 예. 있긴 합니다. 예, 예. 증거 보전에 대해서 예, 예. 법원에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예, 예. 있긴 한데 예, 예. 사실 일반적으로 하시는 경우에 본인이 예. 직접 하시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예, 예. 면이 있어서 네.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갖고 예, 신청을 예. 하시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을 해서 CCTV를 확보를 하거나 확보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좀 해서 CCTV 확보를 하는 것도 증거를 추후에 필요한 증거들을 좀 확보하는데 유의미할 것 같다. 오늘 상담 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그 변호사님 좀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하는 것 간단하게 뭐 좀 축약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전화를 끊기 전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 예, 부분만 예, 예. 보충해서 예, 말씀을 예, 하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혹시 뭐 상담이나 진료 받으신 내용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예, 예.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신과 진료 상담 내 기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사실 직접 증거는 아니고 간접 증거이긴 하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뭐 산재를 한다든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다든지 하기 전에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상담이 먼저 선행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걸 예정하고서는 상담을 받았다는 인식보다는 진짜로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상담을 받았구나라는 인식이 먼저 우선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접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때 간접 증거로서 진료 기록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진료 기록 같은 경우는 결국엔 나중에는 이 회사 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도 충분한 근거가 되니까요. 네. 이 부분 잘 챙겨주셨고 진단서랑 같이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 회사가 미조치를 해요. 가해자를 좀 처벌해달라고 징계 요청도 했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약간 맹점이 있는데요. 네. 보통 대다수 징계의 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로 보는 것이 보통 견책 처분이잖아요. 예, 예.
뭐 경고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돼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사가 조치를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 상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사에서 이걸 무마시키고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신고를 통해 갖고 징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산재 처리도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보통 100% 다 되는 건 네.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또 정신적인 괴롭힘이다 보니까 네네. 정신과에 관련된 문제를 온전히 다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예.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기존에 다른 뭐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고 오로지 이것만으로 인해 갖고 우울증이나 뭐 적응장애 같은 것들이 예. 나타났다 하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도 이 부분을 산재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님 진짜 소상하게 전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아무쪼록 이 방송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셔가지고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저희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보실까요? 작은 집을 매수했는데 워낙 낡아서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부담스러워 최소한만 손보기로 했는데요. 전문가 연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고요. 그중 한 명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집에 와서 견적을 내줬고 여러 조건을 협의한 끝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애당초 3주 예상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계속 지연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공사 진행 중인 집에 입주를 했는데요. 화장실 타일과 강마루 보수, 일부 조명의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공사 전 업자에게 계약금과 자재비 등 공사 대금으로 800만 원을 입금했고요. 잔금은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입주를 했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 결국 다른 업자를 또 고용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연히 공사 비용은 추가로 들었고요. 이런 경우 잠수를 탄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멍청하게도 견적서가 계약서인 줄 알고 공사 전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와 상대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와 사업자 등록증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은 현장 사진과 영상도 있는데 이 정도 증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입주까지 한 마당에 인테리어 업자가 잠수를 타서 피해가 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좀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변호사님? 예, 제가 봤을 땐 당연히 계약 지금 현재 불이행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이제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서는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런 경우에 좀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가 좀 가능한지 문의하셨거든요. 일단은 인테리어 업자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가 없이 계약금이랑 자재금을 받았다라는
점이 이제 증명이 돼야지만 예, 사기죄가 그렇죠. 성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담자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가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 중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고 공사를 중단한 점, 또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점 등은 사후적으로 편취 고의가 발생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사기죄를 이 부분을 집중을 해서 넣어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사기죄가 전반적으로 성립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와가지고 공사를 조금 진행을 하다가 도망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애초부터 약간 사기의 고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공사 마무리가 좀 안 된 바람에 추가 공사 비용 등 좀 추가 비용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에 좀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인테리어 업자의 계약 불이행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예, 예.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었던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나 또 예. 공사 지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사 하자의 보수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소요됐던 전체 비용들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어쨌든 소요된 비용도 전부 다 좀 넣을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을 좀 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적서나 송금 내역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현장 사진 등이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견적서나 또 송금 내역, 예. 이 미완성 현장 사진 등은 계약 관계와 불이행 사실 자체를 네.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견적서는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한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의 증거 자체로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송금 내역은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또 현장 사진은 공사의 미완성 상태를 각각 증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견적서가 사실은 이제 수정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죠. 아마 좀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견적서가 이제 중간에 수정되면 금액도 달라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인테리어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송금 내역은 확실히 있으니까 첫 번째 견적서 내용과 송금 내역이 조금 금액 차이가 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입증이 안 되더라도 송금 내역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들인 피해 금액이 견적서보다 좀 높다 이런 주장도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예. 계약금이랑 계약금이랑 자재비는 예, 예. 견적서에 나와 있는 비용보다 보통 한 10%에서 5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 예. 먼저 입금을 하도록 되어 예, 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견적 자체가 공사 중간에 견적비가 바뀌었다라고 통보가 오더라도 예. 결국에는 초창기에 작성했던 그 견적서 내용과 계약금과 제자비를 입금한 송금 내역을 통해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좀 지급받고 공사 일부를 진행한 후에 잠적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기의 고의성 판단을 할 때 좀 어떤 사정들을 좀 참작하게 됩니까? 수사기관에서. 일단 수사기관에선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결국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 이 해당 업자의 재정 상태나 또 예. 공사 수행 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이외에도 공사 중단 시점이랑 또 그 이후 또 연락 두절의 시점이랑 어떤 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는지 또 유사한 패턴이 또 반복이 되었는지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계약금과 자재비를 받은 후에 실제 투입한 자재나 또 다른 또 인력들의 어떤 금전적인 가치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사 진행 정도랑 남은 공사 규모 등도 함께 종합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이제부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되는지 추가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해당 인테리어 업자에 관련된 개인 정보 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사 완료 또는 지급했던 공사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등을 발송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 증명은 나중에 추후 손해배상을 진행할 때도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시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조정이나 합의를 했을 때 취하를 하신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정도밖에
기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양성 이 공사 자체 이외에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추가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은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정석환 변호사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상담자님께서 아무쪼록 좀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메일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남동생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사연 보냅니다. 남동생이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은 1년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며칠 전 남동생이 가족 모르게 차를 끌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와 맥주 몇 잔을 마시고 본인은 차를 운전하면 안 되니까 저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요. 면허가 취소됐는데 왜 차를 끌고 나갔냐며 혼낸 후 데리러 가는 중에 남동생이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차 때문에 신고를 한 건지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가 나왔다고 해요. 술 마시고 운전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다만 무면허에다가 또 음주운전을 걸려서 실형을 살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는 걸까요? 물론 동생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좀 복잡한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 단속으로 이게 걸렸어요. 자다가. 사실상 재범이라고 좀 추정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예. 강하게 추정을 하는 편입니다. 아, 예. 남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까지 받은 예. 전력이 있던 것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다시 또 차량 다른 것도 아니고 운전석에서 발견이 되셨기 그렇죠. 또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어찌됐든 처벌을 받을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게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운전 또 좀 다른 거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운전석에 앉아 있냐 이거부터 좀 다투고 들어올 것 같은데 동생분은 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단지 주차된 차량 내에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면 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맞습니다. 법적으로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로는 시동이 꺼진 차량 자체를 이제 조작해서 움직이는 행위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까지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법리에 따르면 단순히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뭐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진 아웃, 삼진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좀 궁금해들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 좀 법원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예.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예. 반복적 범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특히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실형 가능성이 사실상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케이스가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좀 처벌 수준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43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게 되는데요. 예. 무면허 운전은 이제 고의범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면은 이런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통지받은 적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실을 인식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조금 이 케이스에서는 사고나 인명 피해가 좀 없었고요. 주차된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라는 점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나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고 주차된 차량 자체에서 이제 예. 잠이 든 상태였다라면은 반드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추정에 이르는 것은 좀 불리한 판단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대법원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이랑 히터를 켜놓고 대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을 이용하면서 방한 목적으로 시동이나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잤다면은 네. 이를 자동차 운행 중에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게 되면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를 네. 운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이르렀다 보긴 좀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좀 잠이 들었어도 음주운전으로 우선은 기소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잘 방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취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